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도 담배를 피우다 콜록거리던 시절, 깊은 산골짜기 마을에 박서방이라는 착한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 뒤로는 병풍처럼 둘러쳐진 높은 산들이 첩첩산중으로 이어져 있었고, 앞으로는 맑은 개울물이 졸졸 흐르는 평화로운 곳이었지만, 그의 늦가을은 유난히도 스산하고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마을 사람들의 옷깃을 여미게 만들었습니다. 마당에 심어둔 감나무의 붉은 홍시들도 하나둘 땅으로 떨어져 터져버리고, 누렇게 바랜 낙엽들이 마당 구석구석을 굴러다니는 소리만이 적막한 집안을 채우고 있었는데, 그 소리가 마치 누군가가 문 밖에서 서성이는 발자국 소리처럼 들려 박서방의 마음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곤 했습니다. 박서방의 집 굴뚝에서는 하루도 빠짐없이 희뿌연 연기가 피어올랐으나, 이는 밥을 짓기 위한 구수하고 정겨운 연기가 아니라 병석에 누운 아내를 위해 쓴 약초를 다리는 매캐하고 씁쓸한 냄새가 섞인 연기였습니다. 박서방의 아내는 마을에서도 소문난 살림꾼이자 마음씨 고운 여인이었으나, 지난 여름 장마가 끝날 무렵부터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더니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자 이제는 자리에서 일어나 앉을 힘조차 없을 정도로 기력이 쇠하여 하루 종일 천장만 바라보며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용하다는 의원을 불러 침도 놓아보고 좋다는 약재를 구해 정성껏 다려 먹여보았지만, 아내의 병세는 차도가 없었고 얼굴은 날이 갈수록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만 갔으니, 이를 지켜보는 박서방의 속은 마치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숯덩이와도 같았습니다. 그는 밤마다 정화수를 떠놓고 천지신명께 빌고 또 빌었으며, 자신의 수명을 덜어서라도 아내를 살려달라고 울며 매달렸지만, 야속한 하늘은 아무런 대답도 없이 차가운 서리만 마당 가득 내려놓을 뿐이었습니다. 아내의 가늘어진 손목을 잡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날들이 계속되면서 박서방의 눈 또한 파게 들어가고 볼은 홀쭉해져 누가 환자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해가 뉘엿뉘엿 서산으로 넘어가고 땅거미가 마을을 덮기 시작할 무렵, 마을 어귀에서부터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들려와 고요하던 박서방네 마당의 정막을 단숨에 깨뜨렸습니다. 대문 밖에서 들리는 호탕한 웃음소리와 거침없는 발걸음 소리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박서방의 어릴 적 중마고우이자 이 근방의 험한 산을 제집 드나들 듯 누비며 약초를 캐는 신만이 강포수였습니다. 강포수는 곤만한 덩치에 덥수룩한 수염을 기르고 눈빛은 산짐승처럼 매서웠으나 속정은 누구보다 깊은 사내였는데, 그는 몇 달 동안 깊은 산속에 들어가 약초를 캐느라 소식이 끊겼다가 겨울을 나기 위해 잠시 마을로 내려온 참이었습니다. 박서방은 반가운 마음에 버선발로 뛰어나가고 싶었으나 아내의 병세가 위중하여 차마 크게 소리내어 반기지도 못하고 근심 가득한 얼굴로 방문을 살며시 열고 마루로 나섰습니다. 강포수는 살인문을 박차고 들어오며 박서방의 어깨를 툭 치고는 오랜만에 만난 회포를 풀자며 큰 소리로 떠들썩하게 인사를 건넸으나, 박서방의 얼굴에 드리운 짙은 그늘과 집안 가득 배어있는 씁쓸한 약냄새를 맡고는 이내 표정이 굳어지며 무슨 일이 있느냐고 낮게 물었습니다. 박서방은 한숨을 푹 내쉬며 아내가 이름 모를 병으로 다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고, 강포수는 그 말을 듣자마자 보찜을 마루에 던져두고는 신발도 벗지 않은 채 아내가 누워있는 안방으로 성큼성큼 들어갔습니다. 방 아랫목에 힘없이 누워있는 박서방의 아내를 본 강포수의 눈이 크게 흔들렸는데, 아내는 이제 눈을 뜰 기운조차 없어 그저 가느다란 숨소리만 간신히 내뱉고 있었고, 앙상하게 마른 손은 이불 밖으로 힘없이 빠져나와 있었습니다. 강포수는 말없이 아내의 손목을 잡아 맥을 짚어보고는 눈꺼풀을 뒤집어 동공을 확인하더니 갑자기 무언가 결심한 듯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박서방이 강포수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놀라 무슨 방도가 있는 것이냐고 다급하게 물었으나,
강포수는 대답 대신 방구석에 개어져 있던 두꺼운 무명 이불을 확 펼치더니 다짜고짜 누워있는 아내를 이불 채로 둘둘 말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박서방은 말릴 틈도 없이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아야만 했는데 강포수는 마치 짐짝을 싸듯 아내를 이불로 단단히 감싼 뒤 그것을 자신의 등 뒤로 휙 하고 둘러엎었습니다. 박서방이 정신을 차리고 친구의 앞을 가로막으며 도대체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아픈 사람을 데리고 어디를 가려는 것이냐고 소리를 질렀지만 강포수는 박서방을 거칠게 밀쳐내며 지금은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 나중에 이야기하자고만 짧게 내뱉고는 방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아내를 업은 강포수의 몸놀림은 산사람답게 날쌔고 빨랐으며 덩치 큰 사내가 그 이불에 쌓인 여인을 업고 뛰어나가는 모습은 마치 산짐승이 먹이를 채가는 것처럼 기괴하고도 위협적이었습니다. 박서방은 넘어질 듯 비틀거리며 마당으로 뛰쳐나와 강포수의 바짓가랑이를 잡으려 했으나 산을 타며 단련된 강포수의 다리 힘을 당해낼 수는 없어 강포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살인문을 나서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한 마을 길을 향해 내달렸습니다. 때마침 저녁밥을 짓기 위해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 오던 이웃집 아낙네들과 논의를 마치고 돌아오던 마을 장정들이 이 기가 막힌 광경을 목격하고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저것이 무슨 난리냐며 손가락질을 했고 어떤 이는 강포수가 미쳐서 친구의 아내를 보쌈해 가는 것이 아니냐며 수군거렸는데 박서방은 그런 사람들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아내를 되찾아야겠다는 생각 하나로 숨이 턱까지 차오르도록 친구의 뒤를 쫓았습니다. 하지만 강포수는 마을 뒤편으로 이어진 험한 산길로 접어들자마자 마치 산신령이 부리는 축지법이라도 쓰듯 순식간에 어둠 속으로 모습을 감추어 버렸고 박서방은 산입구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목 놓아 친구의 이름을 불렀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산바람 소리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횃불을 들고 하나둘씩 박서방의 집 마당으로 모여들었고 넋이나가 주저앉아 있는 박서방을 둘러싸고 이게 도대체 무슨 병고냐며 꼬치꼬치 캐묻기 시작했습니다. 박서방은 친구가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고 마을 사람들은 평소 의리 있다고 소문난 강포수가 친구의 병든 아내를 업고 도망갔다는 사실에 혀를 차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개중에는 강포수가 산속에서 혼자 살더니 산귀신에 홀려 미친 것이 분명하다고 말하는 이도 있었고 또 어떤 이는 혹시 박서방의 아내와 강포수 사이에 남들은 모르는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게 아니냐며 몹쓸 의심을 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박서방은 아내와 친구의 결백을 믿으면서도 눈앞에서 벌어진 믿을 수 없는 현실과 아내를 잃어버렸다는 상실감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끼며 차가운 마당 흙바닥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산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더욱 거세졌고 마치 귀신이 울부짖는 듯한 바람 소리가 문풍지를 세차게 흔들어대어 박서방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만 했습니다. 텅 빈 안방에는 조금 전까지 아내가 누워있던 자리에 온기만이 희미하게 남아있었고 아내가 덮고 있던 베개와 헝클어진 이부자리는 주인을 잃은 슬픔을 말해주듯 덩그러니 놓여있어 박서방의 마음을 더욱 후벼 팠습니다. 그는 친구가 원망스럽다가도 혹시 자신이 모르는 깊은 뜻이 있어 그런 행동을 한 것은 아닐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어보기도 했지만 아무런 말도 없이 아픈 사람을 업고 혹한의 산속으로 사라진 행동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박서방은 호롱불 아래서 아내가 평소에 즐겨 입던 저고리를 가슴에 품고 날이 밝는 대로 마을 사람들을 모아 산을 뒤져서라도 아내를 찾아오겠다고 굳게 다짐하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마을의 촌장인 최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박서방의 집을 찾아와 섣불리 움직여서는 안 된다며 흥분한 마을 사람들을 진정시키고 박서방을 위로했습니다. 최 노인은 강포수가
비록 성질은 불같아도 허튼 짓을 할 위인은 아니라며 필시 무슨 곡절이 있을 테니 밤새 기다려보자고 타일렀지만 박서방의 귀에는 그 어떤 위로의 말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당장이라도 횃불을 들고 산으로 뛰어 올라가고 싶었지만 밤사는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위험한 곳이라 혼자 힘으로는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것을 알기에 박서방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참아내야만 했습니다. 부엌 아궁이의 불씨는 꺼진 지 오래되어 방바닥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고 박서방은 추위도 잊은 채 멍하니 열린 방문 밖에 칠흑 같은 어둠만을 응시하며 시간의 흐름조차 잊어버린 듯 했습니다. 한편 마을 우물가 빨래터와 사랑방에서는 밤새도록 강포수와 박서방 내 이야기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며 온갖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평소 강포수를 시기하던 몇몇 사람들은 이때다 싶어 강포수가 예전부터 박서방의 아내를 훔쳐보았다느니 산에서 캔 약초를 혼자 독차지하려다 미쳐서 사람을 해치려 한다느니 하는 흉흉한 소문을 퍼뜨리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소문은 삽시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가 아침이 밝아올 무렵에는 마치 기정사실인 양 굳어져 사람들의 눈빛에는 강포수에 대한 적개심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순박했던 마을 인심조차 흉흉한 사건 앞에서는 흔들리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이제 걱정보다는 호기심과 비난 섞인 눈초리로 박서방의 집을 주시하며 다음날 벌어질 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새벽녘이 되자 하늘에서는 희끗희끗한 눈발이 날리기 시작하더니 이내 한방눈으로 변해온 세상을 하얗게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눈은 박서방의 마당에도 소복이 쌓여갔고 강포수가 아내를 업고 나간 발자국마저 모두 지워버려 박서방은 이제 그들이 어느 방향으로 갔는지조차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얗게 변해버린 세상은 아름답기보다는 잔인할 정도로 차갑고 고요해서 박서방은 마치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한 고독감에 몸서리쳤습니다. 그는 방문을 열고 마루에 걸터 앉아 하염없이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저 차가운 눈 속에서 이불 하나에 의지한 채 떨고 있을 아내를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아 소리 죽여 오열했습니다. 아내에게 따뜻한 밥 한 끼 제대로 먹이지 못한 자신의 무능함을 탓하며 그는 차라리 자신이 대신 아팠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며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날이 완전히 밝자 마을 청년들이 낫과 몽둥이를 들고 박서방의 집으로 몰려와 이제 산으로 올라가 강포수를 잡아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들은 마을의 기강을 바로잡고 친구의 아내를 납치한 파렴치한 자를 응징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그들의 눈에는 정의감보다는 사냥을 나가는 듯한 흥분이 서려 있었습니다. 박서방은 그들의 기세에 눌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었는데 그때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꼬부랑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나타나 청년들을 꾸짖으며 가로막았습니다. 할머니는 사람의 속은 천길 물속보다 깊은 법이니 겉만 보고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며 아직 강포수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았는데 무조건 죄인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엄하게 호통을 쳤습니다. 할머니의 위험 있는 목소리에 청년들은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쳤으나 여전히 불만 섞인 표정으로 웅성거리며 쉽게 물러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박서방은 할머니의 말씀에 조금이나마 위안을 얻었지만 여전히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부엌으로 들어가 아내를 위해 다려두었던 식은 약탕관을 바라보며 혹시라도 아내가 돌아오면 먹일 수 있도록 다시 불을 지피기 시작했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불 소리가 마치 아내의 심장 소리처럼 들려와 박서방은 눈물을 훔치며 부채질을 계속했고 굴뚝으로 다시 피어오르는 연기를 보며 마을 사람들은 박서방의 지극한 정성에 감동하면서도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눈은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점점 더 굵어져 온 산을 하얗게 가두어 버렸고 마을과 산을 잇는 길마저 끊어질 위기에 처하자 박서방의 초조함은 극에 달했습니다.
점심때가 지나도록 강포수와 아내의 소식은 없었고 마을은 폭설로 인해 고립된 섬처럼 변해버려 적막감만이 감돌았습니다. 박서방은 마당에 쌓인 눈을 치울 생각도 하지 못한 채 대문 밖만 서성거렸고 지나가는 바람 소리에도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곤 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온통 아내의 창백한 얼굴과 강포수의 결연했던 그러나 알 수 없는 표정만이 맴돌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친구에 대한 믿음과 배신감이 교차하며 혼란스러운 감정이 소용돌이쳤습니다. 과연 강포수는 정말로 친구를 배신하고 아내를 욕보이려 한 것일까? 아니면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만의 깊은 뜻이 있는 것일까? 박서방은 그 해답을 찾기 위해 하염없이 내리는 눈 속에 서서 산꼭대기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산 쪽에서 까마귀 한 마리가 불길하게 울며 나라와 박서방의 집 지붕 위에 앉았고 이를 본 마을 사람들은 불길한 징조라며 수군거렸습니다. 박서방은 까마귀를 쫓아내려 돌을 던졌지만 까마귀는 날아가지 않고 계속해서 구슬프게 울어대어 박서방의 마음을 더욱 심란하게 만들었습니다. 해는 다시 기울어 서쪽 하늘을 붉게 물들이기 시작했고 눈 덮인 산봉우리는 핏빛으로 변해 마치 앞으로 다가올 비극을 예고하는 듯했습니다. 박서방은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만은 없다고 판단하고 헛간 구석에 놓여있던 집신을 단단히 동여매고 지게 작대기를 손에 쥐었습니다. 친구를 믿든 원망하든 살아서 돌아오든 죽어서 돌아오든 이제는 직접 눈속을 뚫고 산으로 들어가 아내를 찾아야만 이 지옥 같은 기다림을 끝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박서방은 지게 작대기를 손에 쥐고 금방이라도 뛰쳐나갈 듯 대문 앞까지 나갔으나 무릎까지 차오른 눈더미와 한치 앞을 분간할 수 없이 쏟아지는 폭설에 가로막혀 다시 마루로 돌아와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를 업고 나간 강포수의 발자국은 이미 하얀 눈 속에 파묻혀 흔적조차 찾을 수 없게 되었고 온 세상이 하얗게 변해버린 풍경은 박서방에게 평화로움이 아니라 마치 거대한 감옥에 갇힌 듯한 답답함과 공포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는 쳇마루 기둥을 붙잡고 산 쪽을 향해 하염없이 시선을 고정했지만 보이는 것은 휘몰아치는 눈보라와 검게 죽어가는 나무들의 앙상한 가지뿐이었으며 그 속에서 아내가 추위에 떨고 있을 모습을 상상하자 가슴이 천갈래만 갈래로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어 살을 애는 듯 했지만 박서방은 추위를 느낄 겨를도 없이 오직 아내의 안위와 친구의 배신에 대한 의문으로 머릿속이 꽉 차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텅 빈 집안의 냉기는 더욱 뼈저리게 느껴졌고 아내가 누워있던 아랫목의 온기는 완전히 사라져 마치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박서방은 방으로 들어가 아내가 덮고 있던 소미불을 얼굴에 묻고 냄새를 맡아보았으나 그곳에는 아내의 살 냄새 대신 오래된 약초 냄새와 퀴퀴한 곰팡이 냄새만이 희미하게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아내가 평소에 아끼던 반정고리와 색동저고리가 방구석에 가지런히 놓여있는 것을 보자 주인을 잃고 남겨진 물건들의 처연함이 박서방의 눈물샘을 자극하여 참았던 울음이 봇물 터지듯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아내의 이름을 목 놓아 부르며 바닥을 뒹굴었고 벽에 걸린 낡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초라하고 찬 모습이 낯설게 느껴져 소스라치게 놀라기도 했습니다. 날이 어두워지자 마을의 움직임도 뚝 끊기고 오직 바람 소리만이 요란하게 들려왔는데 박서방의 귀에는 그 바람 소리가 마치 사람들이 자신을 비웃고 손가락질하는 소리처럼 들려 괴로움을 더했습니다. 우물가에서 안악들이 모여 수군대던 소리, 사랑방에서 남자들이 혀를 차며 강포수를 욕하던 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며 그를 옥죄어 왔습니다. 사람들은 강포수가 아내를 탐내어 산적처럼 납치해 간 것이라고 단정짓고 있었고 개 중에는 박서방이 너무 무르고 어수룩하여 친구에게 아내를 빼앗긴 것이라며 비아냥거리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박서방은 귀를 틀어막고 괴로워하며
정말로 강포수가 그런 파렴치한 마음을 먹었을지 아니면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아내와 강포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의 싹을 애써 잘라내려 몸부림쳤습니다. 허기와 탈진으로 몸을 가누기 힘들어진 박서방은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부엌으로 들어가 찬밥이라도 한술 뜨려 했으나 솥뚜껑을 여는 순간 차갑게 식어버린 보리밥 덩어리를 보고는 왈칵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아내가 아픈 몸을 이끌고 정성스럽게 지어 놓았던 마지막 밥이었는데 이제는 그 밥을 먹어줄 사람도 차려줄 사람도 없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다가와 숟가락을 들 힘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뚜막에 주저앉아 식은 밥덩이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아내가 건강했을 때 보글보글 끓여주던 된장찌개 냄새와 도마질 소리를 떠올리며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부엌 살림이라고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자신이 원망스러웠고 아내가 그동안 묵묵히 감당해왔던 고단한 삶의 무게가 이제야 온전히 느껴져 가슴을 쳤습니다. 그때 살인문 밖에서 뽀드득 뽀드득 눈을 밟는 소리가 들려오더니 누군가가 헛기침을 하며 박서방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서방이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문을 열어보니 눈을 하얗게 뒤집어 쓴 채 지팡이를 짚고 서 있는 마을의 꼬부랑 할머니가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허리가 굽어 땅에 닿을 듯 했으나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는데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호박죽 한 그릇이 들려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박서방의 몰골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혀를 끌끌 차며 사내 대장부가 이깟일로 곡기를 끊고 드러누워 있으면 집 나간 사람이 제 발로 돌아오겠느냐며 따끔하게 호통을 쳤습니다. 박서방은 할머니의 갑작스러운 방문과 꾸지람에 정신이 번쩍 들어 황급히 마루로 나가 할머니를 부축해 모셨습니다. 할머니는 마루 끝에 걸터 앉아 가져온 호박죽 그릇을 박서방의 손에 쥐어주며 산 사람은 살아야 하는 법이고 기다림은 쓴 약과 같으나 그 끝은 반드시 단법이다라고 의미심장한 말을 건넸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이 시집와서 겪었던 모진 풍파와 전쟁통에 헤어졌던 남편을 10년 만에 다시 만난 이야기를 들려주며 사람의 인연이라는 것은 억지로 끊으려 해도 끊어지지 않고 이어질 인연은 천리 밖에서도 다시 만나는 법이라고 박서방을 위로했습니다. 박서방은 할머니의 따뜻한 호박죽을 한 숟가락 떠먹으며 얼어붙었던 뱃속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고 할머니의 주름진 손이 자신의 손을 잡아주자 마치 돌아가신 어머니의 품에 안긴 듯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할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깊은 우물물처럼 시원하고도 묵직하여 박서방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불신과 불안의 찌꺼기들을 조금씩 씻겨 내려가게 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박서방은 한참 동안 마루에 앉아 눈 내리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는데 신기하게도 할머니의 다녀감 덕분인지 윙윙거리던 바람 소리가 조금은 잦아든 듯 했습니다. 그는 강포수와 함께 산을 뛰어다니며 놀던 어린 시절을 회상했는데 강포수는 비록 겉모습은 거칠고 투박했지만 다친 새를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치료해주던 마음 따뜻한 친구였습니다. 박서방은 자신이 잠시나마 친구를 의심하고 원망했던 것을 부끄러워하며 강포수가 아내를 업고 간 데에는 필시 사람의 목숨이 달린 위급하고도 중대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기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러자 가슴속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조금은 가벼워진 듯했고 눈앞을 가리던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나마 한 줄기 빛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마을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지만 박서방의 집만은 여전히 호롱불이 켜진 채 깨어 있었습니다. 박서방은 방으로 들어와 아내가 누워있던 자리에 군불을 지피기 위해 아궁이에 장작을 넣으며 아내가 돌아오면 바로 따뜻한 아랫목에 눕힐 수 있도록 방을 데워놓기 시작했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불을 바라보며 그는 마치 주문을 외우듯 돌아온다. 반드시 돌아온다라고 중얼거렸고 그 소리는 불꽃과 함께 피어올라 굴뚝을 타고 밤하늘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아내가 시집올 때 입었던 고운 한복을 꺼내어 어루만지며 아내가 다시 건강해져서 이 옷을 입고 환하게 웃는 모습을 상상하며 억지로라도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새벽이 가까워질수록 기온은 더욱 떨어져 문풍지 사이로 황소바람이 들어왔고 박서방의 믿음도 추위와 함께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나 강포수가 산길을 가다가 미끄러져 낭떠러지로 떨어진 것은 아닐까, 아니면 산짐승의 습격을 받아 변을 당한 것은 아닐까 하는 끔찍한 상상들이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산에는 굶주린 늑대와 호랑이가 출몰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기에 아픈 아내를 업고 무방비 상태로 산을 오르는 것은 죽음을 자초하는 일이나 다름없다는 생각이 들자 박서방의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자리에 눕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한 채 방 안을 서성거리며 벽에 걸린 낡은 시계의 초침소리 하나하나에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그때 마을 어귀에서 개들이 짖어대는 소리가 들려와 박서방의 심장을 철렁 내려앉게 만들었는데 평소와는 다르게 개들이 무척이나 사납고 다급하게 짖어대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임이 틀림없었습니다. 박서방은 방문을 박차고 마당으로 뛰쳐나갔으나 밖은 여전히 칠흑 같은 어둠과 흩날리는 눈발뿐이었고 개 짖는 소리도 금세 잦아들었습니다. 그는 대문 빗장을 열고 목을 길게 빼어 마을 길을 살펴보았지만 그림자 하나 얼씬하지 않아 허탈감에 다시 대문을 걸어 잠가야 했습니다. 아마도 산짐승이 마을 근처까지 내려왔다가 개 짖는 소리에 도망간 모양이라 생각하며 박서방은 안도의 한숨과 함께 깊은 절망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다시 방으로 들어온 박서방은 윗목에 놓인 물그릇에 물이 꽁꽁 얼어붙어 있는 것을 보고는 이 혹독한 추위 속에서 아내가 과연 살아있을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강포수가 산 사람이라 해도 우리불 하나에 의지한 병자를 데리고 이 추위를 견뎌낸다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기에 박서방의 마음속에서는 점점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는 비관적인 생각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머리를 감싸쥐고 괴로워하며 차라리 자신이 아내를 따라 나서지 못한 것을 천추의 한으로 여기며 바닥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손등이 까지고 피가 배어 나왔지만 마음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기에 그는 통증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날이 밝아오려는지 창호지 문이 푸르스름하게 변해갈 무렵 박서방은 깜박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아내가 하얀 소복을 입고 나타나 말없이 눈물만 흘리는 꿈을 꾸었습니다. 아내는 손을 뻗어 박서방을 만지려 했으나 손이 닿지 않았고 뒤이어 강포수가 피투성이가 된 채 나타나 박서방을 향해 무언가 외치려 했으나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듯 입만 벙긋거리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박서방은 안 돼. 라고 비명을 지르며 꿈에서 깨어났고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으며 심장은 쿵쾅거려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불길한 꿈자리가 영 마음에 걸려 박서방은 더 이상 집에만 앉아서 기다릴 수 없다는 결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헛간으로 달려가 굵은 동아줄과 낫을 챙기고 미끄러운 눈길을 걷기 위해 신발에 짚을 덧대어 감았으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품속에 작은 과도 하나를 숨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말리더라도 꼬부랑 할머니가 꾸짖더라도 이제는 직접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서는 단 한순간도 견딜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설령 산속에서 얼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아내와 친구의 곁으로 가야겠다는 비장한 각오가 서자 박서방의 눈빛은 이전과는 다르게 매섭고 단단해졌습니다. 그는 부엌에 들어가 마지막으로 아궁이에 불을 지펴놓고는 아내가 돌아오면 바로 먹을 수 있도록 쌀을 씻어 솥에 앉혀두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대문을 나서자 무릎까지 쌓인 눈이 앞길을 막아섰지만 박서방은 주저하지 않고 눈밭을 헤치며 산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을은 아직 잠에서 깨어나지 않아 고요했지만 박서방의 거친 숨소리와 눈을 밟는 소리만이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산은 하얀 괴물처럼 입을 벌리고 박서방을 삼키려 하는 듯했고
하늘에서는 다시 굵은 눈발이 흩날리기 시작해 그의 앞길을 방해했습니다. 하지만 박서방은 이를 악물고 한 걸음 한 걸음 산을 향해 나아갔고 그의 뒤로는 깊고 선명한 발자국이 길게 이어져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떠나는 사람의 흔적처럼 남겨졌습니다. 이제 곧 마주하게 될 진실이 무엇이든 간에 박서방은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리라 다짐하며 눈보라 속으로 사라져 갔습니다. 박서방이 비장한 각오로 살인문을 나서자마자 마주한 것은 세상을 집어삼킬 듯이 포효하는 거대한 눈보라였습니다. 하늘과 땅의 경계가 사라진 듯 온통 희뿌연 눈 세상 속에서 한 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웠고 살을 내는 듯한 칼바람은 박서방의 옷깃을 파고들어 뼛속까지 시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지게 작대기로 눈을 푹푹 찌르며 한 발자국씩 힘겹게 내디뎠지만 무릎까지 차오른 눈더미는 마치 씨처럼 그의 발목을 잡고 놓아주지 않으려 했습니다. 불과 몇 걸음을 떼지 못해 숨이 턱까지 차올랐고 눈썹과 수염에는 금세 하얀 성에가 끼어 고드름처럼 매달렸지만 박서방은 이를 악물고 산 쪽을 향해 고개를 쳐박고 묵묵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을 뒤편 산길로 접어드는 입구에 다다랐을 때 그의 귀에는 윙윙거리는 바람 소리 사이로 기이하고도 무거운 발자국 소리가 희미하게 섞여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바람이 나무를 흔드는 소리거나 자신이 너무 지쳐서 헛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고개를 저었으나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선명해져 눈밟는 소리가 분명해졌습니다. 박서방은 걸음을 멈추고 숨을 죽인 채 소리가 나는 쪽을 향해 눈을 가늘게 뜨고 응시했는데 하얀 눈발 너머 어둠 속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일렁이며 마을 쪽으로 내려오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마치 산신령이 보낸 거대한 곰 같기도 하고 전설 속에 나오는 서린 같기도 한 그 형체는 비틀거리면서도 멈추지 않고 박서방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공포감이 엄습하여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박서방은 본능적으로 그 그림자가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강포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지게 작대기를 고쳐 쥐고 목이 터져라 친구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강포수. 자네인가? 강포수. 박서방의 외침은 거센 바람에 흩어져 허공으로 날아갔지만 그 그림자는 소리에 반응한 듯 잠시 멈칫하더니 다시 무거운 걸음을 옮겨 박서방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그림자의 실체는 명확해졌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눈을 뒤집어 써서 마치 눈사람처럼 변해버린 강포수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동상에 걸려 시퍼렇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터져서 피딱지가 앉아 있었으며 눈은 초점을 잃고 몽롱한 상태였으나 등 뒤에는 여전히 커다란 무명이불 보따리를 단단히 동여매고 있었습니다. 강포수는 박서방을 알아본 것인지 아니면 그저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것인지 알 수 없는 표정으로 박서방 하고 가늘게 신음하듯 내뱉고는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고 쓰러지듯 주저앉았습니다. 박서방은 혼비백산하여 강포수에게 달려가 그를 부축해 일으키려 했으나 강포수의 몸은 마치 천근만근 젖은 솜처럼 무거워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포수는 쓰러지면서도 등 뒤에 엎인 이불 보따리가 땅에 닿지 않도록 필사적으로 몸을 비틀어 자신의 가슴으로 받쳐 안았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처절하여 박서방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박서방이 떨리는 손으로 이불 틈새를 확인하려 하자 강포수는 얼어붙은 손으로 박서방의 손을 저지하며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안 돼. 찬바람 들어가면 안 돼. 강포수의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위태로웠지만 그 속에 담긴 의지는 바위처럼 단단하여 박서방은 감히 이불을 들춰볼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때 마을 쪽에서 요란한 꽹과리 소리와 함께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오더니 횃불을 든 마을 장정들이 떼를 지어 산 입구로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녘 개 짖는 소리에 잠을 설친 마을 사람들이 박서방이 사라진 것을 알고 그를 찾으러 나섰다가 산에서 내려오는 강포수와 마주치게 된 것이었습니다. 횃불의 붉은 불빛이
눈밭을 비추자 눈사람처럼 변해 쓰러져 있는 강포수와 그 곁에서 울부짖는 박서방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사람들은 강포수의 등 뒤에 매달린 이불 보따리를 보자마자 이성이 마비된 듯 흥분하기 시작했고, 선두에 섰던 청년이 저놈이 친구 아내를 업고 도망치다 못해 이제는 시체로 만들어 돌아왔구나 라고 소리치자 군중 심리는 순식간에 분노로 들끓어 올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삽과 몽둥이, 쇠스랑 같은 농기구를 치켜들고 강포수를 에워싸며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천하의 몹쓸 놈, 친구의 은혜를 원수로 갚다니, 산짐승도 제 짝은 건드리지 않거늘 내 놈이 사람이냐. 험악한 고함이 눈보라를 뚫고 메아리 쳤고 금방이라도 강포수를 내리칠 듯한 살벌한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박서방은 강포수 앞을 가로막으며 두 팔을 벌려 사람들을 제지하려 했으나 이미 이성을 잃은 사람들의 귀에는 박서방의 말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박서방이 너무 충격을 받아 살이 분별을 못하는 것이라 여기고 박서방을 뒤로 끌어내며 강포수에게 린치를 가하려 달려들 기세였습니다. 꼬부랑 할머니가 뒤늦게 지팡이를 휘두르며 말려보려 했지만 흥분한 장정들의 기세를 꺾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강포수는 사람들의 비난과 위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품에 안은 이불 보따리를 지키기 위해 웅크린 채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날아오는 돌멩이가 그의 어깨에 맞고 누군가의 발길질이 그의 등을 가격했지만 그는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고 이불을 감싼 팔에 더욱 힘을 줄 뿐이었습니다. 박서방은 친구가 맞고 있는 모습을 보고 눈이 뒤집혀 그만하시오. 제발 그만들 하시오. 내 친구요. 내 아내란 말이오. 라고 절규하며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강포수를 감싸 안았습니다. 박서방의 처절한 외침에 마을 사람들의 손길이 잠시 주춤했지만 여전히 그들의 눈빛에는 강포수에 대한 증오와 경멸이 가득 차 있어 언제 다시 폭발할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 순간 강포수의 품속에 있던 이불 보따리가 꿈틀거리며 미세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움직임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 뒷걸음질 쳤는데 어떤 이는 귀신이 씌었다 라고 비명을 지르기도 했고, 어떤 이는 아내가 이미 죽어 강시가 된 것이 아니냐며 공포에 질린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요해진 정적 속에서 뽀드득거리는 눈 밟는 소리조차 멈춘 듯했고 모두의 시선은 강포수의 품에 안긴 이불 덩어리에 집중되었습니다. 박서방 역시 숨을 멈추고 이불을 바라보았는데 두꺼운 무명 이불의 매듭이 안쪽에서부터 스르르 풀리더니 하얗고 가녀린 손 하나가 쑥 하고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그 손은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앙상하고 핏기 없던 아내의 손이었으나 지금은 놀랍게도 희미하게 남아 혈색이 돌고 있었고 손끝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이불이 천천히 젖혀지며 아내의 얼굴이 드러났는데 창백하다 못해 잿빛이었던 얼굴에는 홍조가 피어올라 있었고 감겨있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며 천천히 떠졌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혹은 몹쓸 짓을 당해 기절한 줄 알았던 박서방의 아내가 맑은 눈망울로 사람들을 올려다보자 마을 사람들은 헛것을 본 듯 입을 다물지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아내는 힘겹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여보, 강포수님을 때리지 마세요 라고 말하며 박서방의 옷자락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아내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울림은 천둥 소리보다 더 크게 사람들의 가슴을 때렸습니다. 박서방은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자신의 눈을 비비며 아내의 얼굴을 어루만졌는데 손끝에 닿는 아내의 볼은 차갑기보다는 따뜻한 온기가 느껴져 살아있음이 분명했습니다. 임자, 살아있었구려. 정말 살아있었어. 박서방은 아내를 와락 끌어안고 엉엉 울기 시작했고 그제야 강포수는 안도한 듯 긴장이 풀리며 눈밭 위로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강포수의 등에는 땀인지 녹은 눈인지 모를 물기가 흥건했고 그의 거친 손은
여전히 아내를 감쌌던 이불 자락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당황하여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앞장서서 강포수를 비난하던 청년들은 머쓱해하며 슬그머니 몽둥이를 등 뒤로 감추었습니다. 죽어가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혈색이 돌아 살아 돌아온 것도 기이한 일이었고 흉악범으로 몰았던 강포수가 사실은 아내를 보호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사람들은 자신들의 섣부른 판단을 부끄러워하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꼬부랑 할머니가 군중을 해치고 나와 혀를 차며 내 뭐라 했더냐. 겉만 보고 사람을 잡지 말라 하지 않았더냐라고 호통을 치자 사람들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 되었습니다. 박서방은 쓰러진 강포수를 흔들어 깨우며 여보게 정신 차리게 자네가 내 아내를 살려왔어 라고 소리쳤습니다. 강포수는 힘겹게 눈을 뜨고 박서방을 보며 씩 웃었는데 그 미소는 바보스러울 정도로 순박하고 천진난만하여 보는 이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약이 식기 전에 먹여야 해서. 강포수는 헛소리처럼 중얼거리며 품속 깊은 곳에서 조그만 약초 주머니를 꺼내 박서방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것은 산삼보다 더 귀하다는 전설 속에서나 나온다는 신비의 영양 냄새를 풍기고 있었는데 강포수가 이 눈보라 속을 뚫고 산을 헤맨 이유가 바로 이 약초 때문이었음을 짐작하게 했습니다. 눈보라는 자자들 기미를 보이지 않았지만 박서방의 집 마당과 마을 어귀에는 이상할 정도로 따뜻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서둘러 강포수를 업고 박서방의 집으로 옮겼고 아낙네들은 아내를 부축하여 따뜻한 아랫목에 눕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각자 집으로 뛰어가 택감을 가져오고 쌀을 가져와 밥을 짓기 시작했으며 얼어붙은 강포수에 몸을 녹이기 위해 뜨거운 물을 데워 날랐습니다. 방금 전까지 살기가 등등했던 현장은 온데간데 없고 다시 예전의 정 많고 따뜻한 이웃들의 모습으로 돌아와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방 안 아랫목에 누운 아내의 얼굴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생기가 돌았고 정신을 잃었던 강포수도 뜨끈한 미음을 몇 술 뜨더니 조금씩 기력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박서방은 두 사람 사이에 앉아 번갈아가며 손을 잡아주었고 그의 눈에서는 감격과 미안함, 고마움의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마루와 마당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숨을 죽이고 강포수의 입이 열리기만을 기다렸는데 도대체 산속에서 무슨 일이 있었기에 다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 돌아왔으며 강포수는 왜 말도 없이 아내를 업고 뛰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이윽고 강포수가 쉰 목소리로 입을 열어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려 하자 방 안의 사람들은 물론 마루에 앉아있던 사람들까지 귀를 쫑긋 세우고 방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강포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며칠 전 산속에서 꾼 기이한 꿈 이야기와 산신령이 점지해준 약초를 찾기 위해 벌였던 사투를 천천히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모험담이 아니라 친구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한 사내의 뜨거운 진심이 담긴 대서사시였기에 듣는 사람들은 침을 꼴깍 삼키며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하얀 눈이 소복이 쌓여가고 있었지만 박서방의 작은 초가집 안은 이야기의 열기와 사람들의 온기로 훈훈하게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강포수가 입을 열자 방 안은 침이 넘어가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조용해졌고 사람들은 숨소리조차 죽이며 그의 거친 입술에서 나올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강포수는 투박한 손으로 미음 그릇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는데 그의 이야기는 며칠 전 꿈속에서 만난 돌아가신 스승님 이야기로 시작되었습니다. 스승님은 꿈에 나타나 서쪽 절벽 끝에 천년 묵은 설화초가 꽃을 피웠으니 당장 가서 구하지 않으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것이라고 호통을 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설화초는 눈 속에서만 꽃을 피우고 땅에서 뽑히는 순간 바로 녹아 없어져 버리는
신비한 약초라서 캐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직접 그 자리에서 먹어야만 효험이 있는 까다로운 영약이었습니다. 강포수는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친구의 아내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었고 이것이 바로 하늘이 준 기회라 생각하여 앞뒤 잴 것 없이 달려왔던 것이었습니다. 박서방의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의 얼굴에는 이미 저승사자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어 지체했다가는 손을 쓸 수 없는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강포수는 친구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할 시간조차 아까웠기에 욕을 먹더라도 일단 사람부터 살리고 보자는 심정으로 아내를 업고 뛸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만약 그때 박서방을 설득하느라 시간을 허비했다면 설화초는 시들어버리고 아내의 목숨 또한 구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강포수의 말에 박서방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강포수는 험한 산길을 달리면서도 등 뒤에 엎인 친구의 아내가 혹여나 다칠까봐 자신의 몸이 긁히고 찢어지는 것은 신경도 쓰지 않았으며 오직 약초가 있는 절벽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렸다고 회상했습니다. 절벽에 도착했을 때 정말로 스승님의 말씀대로 눈보라 속에서 영롱한 빛을 내뿜는 설화초 한 송이가 바위 틈에 위태롭게 피어 있었습니다. 강포수는 아내를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떨리는 손으로 약초를 캐자마자 그 자리에서 잎과 뿌리를 씹어 아내의 입에 넣어 주었고 눈을 녹인 물로 억지로 삼키게 했다고 했습니다. 약초가 몸속으로 들어가자 차갑게 식어있던 아내의 몸에서 기적처럼 열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고 멈춰가던 맥박이 다시 힘차게 뛰는 것을 느낀 순간 강포수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긴박했던 순간을 이야기하는 강포수의 눈가에는 그때의 감격이 다시 떠오른 듯 물기가 어렸고 듣고 있던 마을 사람들도 저마다 감탄사를 내뱉으며 손에 땀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위기는 하산길에서 찾아왔는데 갑자기 쏟아진 폭설과 급격히 떨어진 기온 때문에 쇠약한 환자가 산을 내려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강포수는 약효가 온몸에 퍼지기 위해서는 환자의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자신의 두꺼운 겉옷을 벗어 아내를 감싸고 자신의 체온을 나누어주며 눈 구덩이 속에서 밤을 지새웠다고 했습니다. 그는 잠이 들면 둘 다 얼어 죽는다는 생각에 끊임없이 자신의 볼을 때리고 허벅지를 꼬집으며 잠을 쫓았고 아내에게 끊임없이 말을 걸며 의식을 붙잡아 두려 애썼습니다. 자신이 인간 난로가 되어 친구의 아내를 지켜낸 그 밤은 산짐승과의 사투보다 더 치열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으나 친구의 얼굴을 떠올리며 버텨냈던 것입니다. 강포수의 이야기가 끝나자 방 안은 한동안 숙연한 침묵에 잠겼고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몽둥이를 들고 나섰던 청년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얼굴을 들지 못했고 뒤에서 수군대던 아낙네들은 옷고름으로 눈물을 훔치며 자신들의 옹졸함을 탓했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진실을 보려 하지 않았던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뼈저리게 후회하며 강포수라는 투박한 사내 속에 숨겨진 보석 같은 진심을 이제야 알아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꼬부랑 할머니는 이런 귀한 사람을 도둑으로 몰았으니 하늘이 노해 눈을 내린 개야라며 혀를 찼지만 그 목소리에는 강포수에 대한 대견함과 흐뭇함이 가득 묻어났습니다. 박서방은 무릎을 꿇고 강포수의 두 손을 덥석 잡으며 여보게, 자네는 내 친구가 아니라 우리 부부의 생명의 은인이네. 내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을 거라며 굵은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박서방의 뜨거운 눈물이 강포수의 거친 손등 위로 떨어지자 강포수는 쑥스러운 듯 헛기침을 하며 친구끼리 은혜는 무슨 은혜, 재수씨가 살았으면 그만이지라고 무뚝뚝하게 대꾸했습니다. 하지만 그 투박한 말 속에는 천마디 미사여구보다 더 깊은 정이 담겨 있어 지켜보던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내 역시 눈물 젖은 눈으로 강포수를 바라보며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친오라버니처럼 모시겠노라고 다짐했습니다. 분위기가 반전되자 마을 사람들은 미안한 마음을 갚기 위해 너도나도 집으로 뛰어가 귀한 음식들을 내오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아껴두었던 씨암탉을 잡아 백숙을 끓여왔고, 누군가는 땅속에 묻어두었던 김장 김치와 묵은지를 꺼내왔으며, 촌장 어른은 제사 때나 쓰려고 아껴두었던 귀한 약주를 한 병 들고 오셨습니다. 박서방의 작은 초가집은 순식간에 마을 잔치판이 벌어진 듯 시끌벅적해졌고, 구수한 음식 냄새가 집안 가득 퍼지며 며칠간의 우울했던 기운을 말끔히 씻어내었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눈보라가 치고 있었지만 방 안은 사람들의 온기와 웃음소리로 훈훈하여 마치 봄날이 찾아온 듯 따뜻했습니다. 강포수는 마을 사람들이 따라주는 술잔을 마다하지 않고 연거푸 비우며 그동안 산속에서 외롭게 지냈던 회포를 풀었습니다. 사람들은 강포수의 무용담에 귀를 기울이며 연신 감탄했고, 아이들은 강포수의 덥수룩한 수염을 신기한 듯 만져보며 깔깔거렸습니다. 박서방은 친구의 술잔이 비기가 무섭게 다시 술을 채워주며 친구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배가 부른 듯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해와 불신으로 얼룩졌던 마을 사람들의 마음도 술잔이 돌 때마다 조금씩 녹아내렸고, 그들은 강포수를 진정한 마을의 영웅으로 받아들이며 마음의 벽을 허물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갔지만 박서방과 강포수, 그리고 아내는 밤새도록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몸이 한결 가벼워져 앉아서 이야기를 거들 수 있을 정도가 되었고, 그녀의 얼굴에는 병색이 완전히 사라지고 맑은 생기가 감돌았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의 얼굴을 보며 살아서 함께 할 수 있다는 평범한 사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달았고, 앞으로 어떤 시련이 닥쳐오더라도 서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자고 굳게 약속했습니다. 문풍지를 흔드는 바람 소리는 이제 더 이상 두려운 소리가 아니라 그들의 우정을 축복하는 자장가처럼 들려왔습니다. 시간이 흘러 겨울이 가고 따뜻한 봄이 찾아오자 박서방의 아내는 언제 아팠냐는 듯 자리를 털고 일어나 예전처럼 부지런히 살림을 꾸려나갔습니다. 그녀가 밭에 나가 나무를 캐는 모습은 마을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 되었고, 사람들은 그녀를 볼 때마다 강포수의 지극한 정성과 신비한 약초 이야기를 꽃피웠습니다. 박서방의 집 마당에 있는 감나무에는 새잎이 파릇파릇 돋아나고, 겨우내 얼어붙었던 개울물도 다시 졸졸 흐르며 마을에는 활기가 넘쳐났습니다. 강포수는 이제 산속에만 머무르지 않고 자주 마을로 내려와 박서방의 농사일을 거들었고, 마을 사람들도 강포수를 한 식구처럼 대하며 산에서 캔 약초를 제값을 쳐서 사주곤 했습니다. 박서방과 강포수의 우정은 마을을 넘어 인근 고을까지 소문이 자자하게 퍼져 친구의 아내를 업고 뛴 신만이 이야기는 의리와 믿음의 상징으로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친구를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어준 박서방의 신의와 친구를 위해 목숨을 걸고 설산에 오른 강포수의 용기를 칭송하며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줄 때마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빼놓지 않았습니다. 사랑방에 모인 노인들은 세상에 돈보다 귀한 것이 사람이고 산삼보다 귀한 것이 믿음이다라며 허허 웃었고, 그 웃음소리는 마을의 담장을 넘어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어느 맑은 날 박서방과 강포수는 나란히 마루에 걸터앉아 막걸리 한 사발을 나누어 마시며 저 멀리 보이는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산등성이에는 진달래가 붉게 피어올라 마치 그날 밤 강포수가 보여주었던 뜨거운 마음처럼 산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박서방이 여보게 그때 자네가 아니었으면 나는 빈 껍데기로 살았을 걸세라고 말하자, 강포수는 자네가 나를 믿고 기다려주지 않았으면 나도 돌아오지 못했을 걸세라고 답하며 서로를 마주보고 껄껄 웃었습니다. 두 사람의 웃음소리는 봄바람을 타고 하늘 높이 날아올라
그들을 지켜주는 산신령에게까지 닿았을 것입니다. 이제 이야기는 끝을 맺으려 합니다. 박서방네 집 굴뚝에서는 다시 구수한 밥 짓는 냄새가 피어오르고 아내가 흥얼거리는 콧노래 소리가 담장을 넘어 골목길을 채웁니다. 오해는 눈 녹듯 사라지고 진심만이 남아 꽃을 피운 이 마을에는 밤이 되면 둥근 보름달이 떠올라 집집마다 환한 달빛을 비추어 줍니다. 착한 사람들이 서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곳은 세상의 모진 풍파도 비껴가는 평화로운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오늘 밤 당신의 꿈속에도 박서방과 강포수처럼 든든하고 따뜻한 친구가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험한 세상 속에서도 믿음 하나면 어떤 겨울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걱정, 근심은 모두 내려놓고 편안한 잠을 청하시길 바랍니다. 밤바람이 창문을 두드리거든 그것은 옛 이야기가 전해주는 자장가라 생각하고 깊은 잠에 드소서.